자, 그럼 이제 강의 특징, 강의 특징하고 수험 대상을 말씀을 좀 형식적이나마 말씀드리면, 강의 특징은 좀 이렇게 자랑을 좀 쳐봤습니다. 변호사 시험 상법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선택형 완벽 분석이다. 완벽 분석이죠. 완벽 분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주요 쟁점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 기출이 끝나면 사령 기출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상법 출제 경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파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점을 잡을 수 있다. 초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아무거나 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테마별로 집중 정리를 해서 상법의 이해도를 심화시킨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파란 걸로 표시하는데 좀 자랑을 치고 싶다면 사령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다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령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문제죠. 문제 지문을 읽다 보면 사례가 다 잊어버립니다. 가불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여기서 기출된 사례들은 또 반복해서 나올 수 있고 다른 주관식에도 똑같이 반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림으로 익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금방 떠오를 수 있게 그러한 이중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다 구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 문제 제외한 모든 문제를 1에서 11에 해준다는 것도 장점이고, 상법 선택형 기출 문제를 교과서 순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알겠죠? 교과서는 뭐 몇 회, 1회, 2회, 3회 이렇게 전범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법, 총칙, 알겠죠?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 뭐 보험, 알겠죠? 이런 순서로 문제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노트를 드릴 건데요. 문제별로 쟁점 정리한 해설 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 물론 제가 문제를 나눠 드릴 건데 그 문제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도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필기를 해드리고 좀 쟁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거기 정리를 해서 노트로 제공하는데 PPT 노트로 예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고요. 요 해설 노트를 잘 보시면 거의 중요한 쟁점이 다 떠오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 별표 있죠? 요건 제가 여러분에게 장점으로 제 특징으로 강의 특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의 특징이 이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한다면 수강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뭐 이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선택형 모의 시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당연히 듣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뭐 민법 하나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상법을 이름만 알고 있고 상법이란 제목만 알고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초보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초보자. 그리고는 또 몇 년 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좀 뭐 실력자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실력자도 있겠죠. 실력자지만 물론 시험에 아직 합격을 하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 강의 듣는다는 것은 합격하면 들을 일이 없겠죠.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력자. 근데 초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 와서 전혀 상법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기출 문제를 먼저 본다. 물론 처음 쭉 들으면서 이게 뭔가라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게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법 책 한번 읽어보고 기본순환 한 번도 안 돌아보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제가 해설하는데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 초보자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짜증내면 안 돼. 알겠죠? 저한테 짜증내면 안 되고 상법을 미워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상법을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건 누굴 나무라겠어요. 여러분들 나무라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초보자분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기출 문제 뭐랄까 용어를 좀 알고 기출 문제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보겠다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저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짜증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력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서너 번 봤을 것이고 또 시험도 한두 번 봤을 것이고 뭐 그죠? 기출 문제도 풀어봤을 것이고 딴 데서도 해봤죠. 그런 분들이 이거 한번 듣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 딱 이제 그죠? 초점이 잡히고 상법은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어떤 분량도 정해지고 목표도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상법 선택형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자 하는 수험생. 그렇죠. 당연하죠. 출제 경향과 목표 또 한 가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 경향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 푸는데 10일에나 나왔는데 11회 동안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향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핵심 쟁점과 중요한 주제들은 이미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돼서 상법 핵심 주제의 압축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80% 나올 주제와 어떤 중요한 쟁점들이라든지 지문들이 이미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법의 80%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상법의 80%를 이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 그냥 경향 파하고 대충 던져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기출 문제 연습 지문 분석을 원하는 학생. 그렇죠. 지문 분석. 문제 하나하나 알겠죠? 문제 하나하나 이 지문 하나가 거기에 상당한 논점도 있고 많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수험 대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강의 교재 부분인데 교재라기보다도 여러분의 자료 부분입니다. 교재 물론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 하나 정도는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없겠지만 기출 문제집 하나 다 갖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출 문제집을 갖고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법만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몇 회 기출된 까지 다 표시를 해드리고 몇 년도 출제된 거 다 표시하기 때문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져오기 귀찮다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 1에서 11회 문제를 전부 내드리고요. 거기에 해설 자료를 함께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붙어 있겠죠. 해설하고 요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다른 우리 뭐 문제집 쓰신 분도 다 똑똑하신 분인데 실수로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 해설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판례가 바뀐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전 문제를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고 판례를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가장 뭐라고요? 최신의 정확한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는 다 제공하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보던 기출 문제집으로 강의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별 쟁점 정리한 해설 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브 노트, 이 해설 노트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시중에 없을 겁니다. 없고 제가 제공하는 거니까 요 자료를 여기서 받으셔야 되겠죠. 요 두 가지. 그래서 자료 1, 그 다음에 자료 2를 여러분에게 매번 나눠드립니다. 매번 나눠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드릴 거냐면 크게 큰 편별로 나누겠습니다. 제1편의 상법 총칙, 거기에 나온 문제 전부 모아서
해설과 노트를 함께 드리고 2편 나눠서 드리고 3편 회사법 알겠죠? 이런 식으로 편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다운받으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강의 교재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출해서 요 노트는 이런 식으로 드릴 겁니다. 노트는 이렇게 드리고 문제집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문제집은 이렇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 교재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고 요 노트는 반드시 받아가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6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6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A 회사는 비법인, 비영리법인이에요. 비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A 회사는 지금 상인이죠. 상인과 A와 B가 지금 비법인의 부동산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5일 그 이행으로 비법인에게 매매 대금을 2억 원을 지급해버렸어요. 돈 줘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비법인을 대표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대표자 갑이 선임할 때 문제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2005년 3월 15일 법원에서 부존재 확정이 돼버렸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네. 자격이 사라져 버렸네. 근데 부동산 아직 인도받지 못한 A회사는 2010년 6월 30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자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를 원인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법인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대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근데 보세요. 원칙 따져보면 A 회사 상인이 하나 끼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행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상사쇼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뭘로 봤냐면 실익을 따져봤어요. 이러한 경우에 빨리 조기에 실현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를 짧게 해주면 이익 얻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 따집니다. 짧게 해주면 이익을 얻는 자에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돈 줘야 자기네들이 잘못해갖고 돈 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이 잘못해갖고 무효가 돼갖고 돈 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짧게 해가지고 빨리 시효 끝나버리면 돈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얘를 보호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얘 보호할 필요 없어요. 실익이 없잖아요. 10년을 해줘갖고 믿고 구매를 했던 돈까지 줬던 A를 보호해주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10년을 간 거죠. 이 사회.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해요? 실익 따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사안이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B법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갑 대표인데 이 대표가 A 회사하고 건물 매수를 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6번 사례 사례 있습니다. 6번의 사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대금을 이미 2억 원 지급해버렸어요. 그럼 갑 대표 선임했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네요. 부존재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부존재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3월 15일이죠. 3월 15일. 그리고 A회사가 권한 없는 자 갑과 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판례에 보면 이런 경우는 이행기 없는 채권이에요.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 이행기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해야만이 지체 책임집니다. 민법상 알겠죠?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에 했어요. 그렇게 봤다. 그러고 나서 A의 과실이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건 맞죠. 소멸시효 진행 시도 맞고요. 근데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요거죠. 상거래 신속 실익이 없다. 민사시효로 간 거죠. 사실은 지금 누가 돈 달라 하는 거예요? A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귀책사유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5년으로 짧게 줘버리면 사실 이게
이미 5년 지나버렸던 사건이에요. 얘는 B법인은 돈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때 판례가 볼 때 아니 잘못된 사람한테 너무 짧게 해주는 게 우리가 거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로 갔다? 10년으로 갔다. 알겠죠? 요거 판례가 있었다는 거. 늘 이게 특별한 판례였었던 건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기억번. 만일 갑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해서 법인을 실제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자고 B법인이 묵인했어요.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이 갑의 사기에 의해서 체결된 거라면 갑이 A를 사기친 거죠. A 회사는 B법인과 갑에 대해서 민법 766조가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 내에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어. 위에 조건을 지금 다 줘버렸잖아요.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할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법인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법인이 연대 책임집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서 자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함께 책임지는 것이죠.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직위 여하, 대표자로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해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쭉 가보면 사실상 이사, 그죠? 사실상 대표자 이런 거 있죠. 명예회장 같은 거. 그 책임지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로 봤다는 거죠. 볼 수 있다. 자, 니은번 가보시면 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렇죠.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요게 조심해야 돼요. 아까 알고 있는 부분을 내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 적어놨던 건 뭐냐면 A 쪽에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A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처럼 B법인의 내부적인 법률 관계에 개입되어서 A 회사가 그 권리를 발생 여부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지금 이사가 임명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회사가 이거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지난다. 이거 좀 틀렸죠? 아니죠. 소멸시효 진행은 객관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 보니까 지금 이사 잘못돼 갖고 무효됐네? 알겠죠? 그걸 안 때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는 아니에요. 알겠죠?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은 청구권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당해 청구권이 성립할 때로 발생하는 것은 맞죠. 그 말인데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이사의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 반응 것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 관계에 개입되어 있어서 청구권자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구권자가 가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잖아요. 이럴 때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게 된 때,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죠? 그래서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 발생했다 그러면 상대방 A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죠.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판례가 하여튼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상법에서 늘 나오는 중요한 판례로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법에서 소멸시효를 판례가 적용하는 그런 법리를 알겠죠?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이해되는데 왜 상인이 했는데 왜 저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귿번 가봅니다. A 회사의 B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기한이 정함이 없잖아 지금요. B법인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A 회사에 대해서 바로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리을번 가봅니다. 위 사항과 같이 상행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보세요. 상행이 해당되잖아요. 그죠?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를 이루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 적는다? 아니죠. 알겠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던 거예요. 그래서 민법으로 갔다는 거, 10년으로 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